예, 이제 무효 파트입니다. 대리권까지 바꿔요. 일단 법률행위 이제 무효 파트에서는 일부 무효 나오는데 일부 무효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부가 아닌 일부만 무효가 된다. 근데 그때 이제 판단한 근거가 뭐냐면 가정적 의사라는 겁니다. 즉 무효가 아닌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계약을 체결 효력을 계속 인정할지 그 판단 어떻게 하는데 가정적 의사입니다. 가정하에 만약에 당사자가 이 일부만 무효 사실을 알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사는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 효력을 유지시키는 건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그게 뭐다? 가정적인 의사인 겁니다. 실제 의사가 아니라 실제 의사를 보면 만약 당신 지금 실제 이거 계속 유지하려고 그게 아니라 가정적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거래 질서 안정에 만약에 현실에서 당신 의사가 지금 생각을 어떤 것 생각을 묻게 된다면 자기 마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질서가 해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매매계획 약정된 대금에 과도되는 불공자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매매계획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니라 불공자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 규정 적용된다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무효행위 총이 확정적인 거예요. 법조문에 표현이 없지만 확정적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게 유동적 무효하고는 항상 구분을 하셔야 돼요. 추인하에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자, 확정적인 무효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 108조, 107조 단서 다 법률에서 확정적으로 무효시킨 거예요. 당사자 의사표시 이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의사표시에서 다시 살리는 것은 무효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그럽니다. 다만 알고서 추인한 때는 뭘로 본다? 소급할 효력이 생긴 게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다만 이 전제가 빠졌죠? 무효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자, 그게 핵심입니다. 무효인 법률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에야 효력이 인정된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강행법규로는 무효인 법률인 추인한 때는 다른 정함이었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범위다. 일단 요 표현이 빠졌지만 설사 하더라도 처음부터 유효화된 게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물론 다른 정함이 있으면 할 수 있겠죠. 이 표현이 뭐냐면 무효 원인이 소멸됐고 당사자가 그 사실 무효 사실 알고 추인을 할 때 추인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협의하에 소급해서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추인은 묵시적 방법이 간다. 하지만 묵시적 표현 자체가 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답이 외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된다. 다른 약정이 없다는 표현은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추인을 할 때 야 이때부터 하기로 하자는 그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언제부터 한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체결한 때부터 소급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 확정적, 이 139조에 대해서는 확정적, 답이 확정적으로 왜냐하면 무권대리 추인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급해서 되는 경우는 어디다? 무권대리 추인, 무굴례전 처분행위 추인, 유동적 토지거래 허가에서 유동적 부연 추인 허가를 받았을 때 그 세 가지가 소급해서 되는 겁니다. 네, 반대서 139조는 새로운 법률이다.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걸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군에서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네요. 자, 유동적 무효가 조건은 뭐냐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 내용의 목적이 없어야 돼요. 이런 목적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 내용의 계약이 아닌 계약은 허가를 받을까지 계약이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효력이 발생하지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이게 뭐다? 유동적 무효라는 얘기고 불허가가 될 때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불허가가 되면 확정적 무효.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 개념을 본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유동적 무효 상태는 소급의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자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방은 상대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소로서 구할 수 있는 협력해라. 협력하다는 얘기는 관할 관청에 같이 가자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동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안 했다면 같이 서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조건으로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허가 있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소송을 할 수 없고요. 판결도 그렇게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을 못합니다. 요거는 좀 낯서니까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협력 의무와 상대방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인 관계가 아니므로 상대방은 대금 지급 의무의 재용 조건이 있을 때까지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행 거절 동시에 한변권의 그 내용이죠. 그러면 결령 관계가 있어야죠. 하지만 협력 의무과 협력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매매 계약이 확정되고 매매 계약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권 이전과 매매 대금 지급 의무는 별개의 단계이기 때문에 동시인 관계 아니란 겁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협력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은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협력 의무를 하라니까 야 대금 받을 때까지. 또 하나 먼저 이걸 이해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허가가 돼야만이 허가가 받아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야만이 대금 지급 의무도 발생해요. 그걸 알게 되면 이 거절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매매계약의 효력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겠습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4번 허가 시청 절차에 협력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협력화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해제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면 존재를 하는 건데 아직 이제 협력을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아직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해제는 못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의 논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이 있었어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이거 이해하시는 겁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 계약금을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문제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약금에 기초해서 계약 해제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으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들을 부담 반환청. 당연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면 해지를 할 수 있는데 반환 청구 당연히 못 하겠죠. 언제 하냐? 확정적으로 무효인 때에 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겠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못 합니다. 해약금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대한 해제는 허용됩니다. 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해약금의 계약금의 기초에서 약정 해적권 계약금의 기초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했으면 언제죠? 별도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는 거죠. 그렇죠.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데 그럼 이 질문은 뭐냐?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이게 이행에 착수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행의 착수는 매매 허가를 받아서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되고 그 유효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 매매라면 재산권 이전 의무 아니면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관련되겠죠. 그러니까 협력 의무 이행은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해제가 허용된다. 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된다.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 무효 상태가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나 하나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됐고 상대방도 존속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 의사표시는 확정적으로 해석상 확정적 무효다. 이 표현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확정적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전에 매도인의 채무 이행이 이행 불능되고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 의사가 없으면 확정적 무효가 됐습니다. 이제 유동적 무효 상태인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는 확정적인 무효인 사유, 확정적인 유효인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와 관련된 겁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취소는 그렇지 않다. 취소권자만이 가능하다.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어요.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다 케이스가 뭐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허가를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지정이 해제됐고 지정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에요.
그래서 논란의 다툼이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모두가 확정적으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 유효 사유다. 자, 요거 출제 잘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간의 허가 배제, 잠탈 이런 내용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된다. 계약 체결 시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간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의도가 있다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허가 여부를 이제 따질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개념 논리의 전제가 뭐냐면 유동적인 무효 상태에 있을 때 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아니면 지정기간이 만료돼서 재지정이 없는 경우에 확정적 유효된다는 거지. 만약 확정적 무효 상태라면 이런 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논리적인 개념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잠시만요. 제가 혹시 뭐 확인할 게 있는지. 자,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받지 않았으나 그러면 유동적인 무효 상태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는 다음 설명에 틀린 것은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채무 불이행 사유가 돼야죠. 그러려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야만이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이 발생하는 거죠. 아직 확정적 유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맞는 지문입니다.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를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자, 매매대금 이행 제공은 어떻게 하려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야겠죠. 확정적으로 돼야만이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그 사유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협력 의무와 매매대금 이행 제공은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를 편의해서는 이행 제공 자체가 없어요. 지금 확정적으로 유효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 없는 경우 어떻게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된다. 이 계약 확정적으로 유효된다.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은 등. 자, 갑, 을, 병, 매매계약이 했어요. 근데 다 토지거래 허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병과 갑이 갑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 과연 이 병의 명의 등기가 유효하냐? 자, 중과생략 등기예요. 중과생략 등기는 합의만 있으면 유효하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그 논거가 뭐냐면 실체관계 부합이에요. 실체관계에 맞기 때문에 유효하거든요. 그러면 실체관계 유효할 조건이 있어요. 갑, 을, 병 사이 이 계약 자체가 유효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갑에서 병으로 직접 가는 거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 을 사이에 지금 매매 계약이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죠. 뭐하고 받았어요? 갑과 병 사이였어요. 일단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건 논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갑과 병 사이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것도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허가를 받으려면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 실제로 배치하는데 중과생략 등기 합의는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 체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등기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중과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고 해서 갑과 병 사이 실질적으로 매매 계약 체결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는 매매 계약 전제로 했기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허가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중과생략 등기하고가 좀 섞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중과생략 합의가 근거는 실체관계 부합입니다. 실체관계 부합은 갑, 을, 매매계약, 을, 병 사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을이 갑에 대해서, 병이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없어야 돼요. 그러한 경우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거죠. 그 개념은 이제 기본 이론을 갔을 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입니다. 요 지문도 잘 나옵니다. 자, 취소란. 자, 개념 설명했죠. 일단 유효한 법률 행위를 제한 능력자,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라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다. 그렇죠. 취소권자. 자, 취소 사유가 뭐였죠? 아까? 이거 제한 능력을 안 배웠죠.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제한 능력 이제 저희가 그냥 관행적으로 나옵니다.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자, 의사표시 흠. 아까 착오 있잖아요. 착오를 이유로 소급적으로 무효라는 일방적. 그래서
형성권이다.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형성권이고, 또 하나 제가 요 표현을 제가 유동적 무효의 상황에서 유동적 유효다. 그러면 어느 순간 취소권자가 법률을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 소급적인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자,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소가 제한 능력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취소했다. 그건 틀린 지입니다.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지문입니다. 출제 범위는 아니지만 취소가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출 지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사람, 착오해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 제한능력자예요. 그 사람 다시 보통 제한능력자는 취소를 단독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이 누구냐, 이것도 중요해요. 계약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입니다. 이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있는 단독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수령자다. 자, 상대방은 항상 이거 고정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은, 계약의 경우는 상대방, 주로 계약이에요. 상대방의 단독 행위는 수령자다. 어떤 예외 없어요. 이걸 벗어난 지문은 다 틀린 지문입니다. 갑이 의뢰 기망행위로 자신의 엑스토지를 병에게 위해서, 자, 기망행위로 기망행위, 사기를 친 사람은 의뢰예요. 그 피해자는 누구죠? 갑이에요. 취소권자는 갑이에요. 의뢰 기망행위로 자신의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의뢰 제3자네요. 제3자. 지금 잘 봐야 돼요. 매매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과 병이에요. 그렇죠? 매수인이 병이잖아요. 갑은 매매계약의 취소를 의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아니죠.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병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취소권의 행사를 합니다. 다만 병이 기망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하게 되면 3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럼 별개 문제예요. 항상 취소권의 상대방은 계약의 당사자의 상대방이에요. 의뢰 기망은 제3자, 의뢰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해 보여주시면 법률행위 당사자는 하는 게 맞겠죠.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도 취소 상대방은 항상 계약이면 그 상대방 당사자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의 기초에서 소유권 취득했으면 그 소유권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항상 계약의 상대방입니다. 양수인이 아닌 본래의 상대방의 취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예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취소권자는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 추인할 수, 추인권이에요. 무효행위 추인이 있듯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도 추인권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이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즉 취소권은 소멸하는 겁니다. 자, 추인하게 되면 유동적인 유효 상태에서 확정적 유효가 되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그 효력이 있다. 법정 대리인의 추인. 자, 취소권 행사는 아까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제한 능력자가. 지금 근데 추인은 또 다른 행위예요. 법률 행위예요.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추인을 하려게 되면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즉 제한 능력자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하면 맞아요. 누가? 제한 능력자가. 근데 누가 하고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하고 있잖아요. 법정 대리인이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 후에 상관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는 경우와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법정 대리인 추인할 때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려면 제한 능력이라는 어떤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후에, 벗어나면,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이후에 단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
자, 다음 법정 추인. 법정은 법이 정한 추인이에요. 자, 추인은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라는 얘기는 취소권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에, 즉 추인이 취소 원인이 종료되는 이후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후에 이의 없이 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법의 정부는 취소권자 의사표시 없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그 취소권자 의사가 어떤 것 상관없이 추인을 인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동적인 유효 상태를 조속하게 확장함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고 싶을 겁니다. 법률가를 조속하게 확장시키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법정 추인, 추인은 근데 법정 추인 요건이 있어요. 자, 추인할 수 있는 이유, 취소 원인이 종료 후, 그다음에 법정 추인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거. 제가 아까 이제 의사표시한 추인과 좀 헷갈렸는데 법정 추인의 요건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것은. 자, 따라서 취소 원인은 추인하는 것은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취소 원인이 알았다는 사실을 알아겠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인을 했을 때는 취소권 소멸한다는 얘기죠. 법정 추인은 요건이 어떻게 된다? 취소 원인 종료는 똑같아요. 추인할 수 있는 법이 정한 사유. 이러한 사유가 사실관계가 있으면 법에서 추인이 있다는 걸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게 145 사유고, 그 다음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다는 거. 이 법정 추인의 사유를 할 때 혹시나 법정 추인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야, 내가 이거 하더라도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의사가 표시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145제 법정 추이사는 뭐냐면 전부나 일부의 이행, 그 다음에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설정,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나 전부나 일부의 양도입니다. 이게 법정 추이 사유인데 개별적으로 봐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그 한 내용 자체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행위인지 아니면 상대방 행위에 따라서 법정 추이 사유의 법정 추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리에 관하여 법정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 존재를 인식할 필요 없습니다. 취소권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법정 추인 겁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의 어떤 취소권자 생각의 인식의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인정하겠답니다. 다만 요건은 취소 원인 종료 후 법정 추인 사유가 있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나옵니다. 요게 이제 법정 추인 사유입니다.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고 했으니까 기망이면 사기죠. 사기의 의사표시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을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취소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먼저 전제죠. 갑이 을을 기망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쟀다. 갑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을이 사기의 피해를 입는 거죠. 그렇다면 을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기에 따르면 사기 강박은 원칙적으로 유동적 유효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 이거 잘 봐야 합니다. 이제 이 문제 풀려면 취소권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나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정리하면 갑, 을을 기망. 그럼 이 사람이 취소권자예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고, 갑이 사기꾼이 을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하는 거잖아. 이 편의 사유잖아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지금 갑이 을에게 청구한 경우죠. 사기꾼이 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이행 청구.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사기꾼 이행 청구한다고 이 사람 취소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정 추이사는 이 사람 사유와 관련된 거예요. 자, 갑이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이건 뭐냐면 대금 채권은 뭐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사기꾼이 하는 거잖아요. 사기꾼 한 행위로서 이걸 계약을 확정적 유효 만든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것도 아니에요. 갑이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경우, 이 사기꾼이 야,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어요. 제공 자체는 진짜 제공만 했어요.
그 상태에서는 법정 추임이 되면 안 되겠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배제하는 거잖아요. 의뢰 부당한 거잖아요. 어떤 경우 이런 서류와 제공을 을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단순히 이행 제공이 아니라 이행 제공한 것을 을이 수령했을 때는 법정 추임 사유가 되는데 단순히 이행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법정 추임 사유는 이 취소권자에서 뭔가 지배가 돼야 돼요. 지금 사기꾼 행동만 있습니다. 이행 제공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을이 수령을 안 했잖아요.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거절하게 되면 당연히 법정 추임 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이걸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을 해야만이 법정 추임 사유가 되는 겁니다.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자, 앞부분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요 요건도 안 들어갔어요. 요 옆에 전제가 없어요. 법정 추임 사유라면 취소 원인이 종료되어야 돼요. 따라서 이 1, 2, 3 같은 경우는 취소 원인이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사항이 않겠죠. 따라서 4번부터 나오나요?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누구예요? 취소권자잖아요. 아, 취소권자 영역.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죠? 이 취소권자 영역에서는 취소 원인이 종료돼야 돼요.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이의 없이. 그렇게 나왔어요. 뭐랬다?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잖아요.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가지고 법정 추인이 있었던 걸 간주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매대금 지급은 유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행이죠. 이건 이행. 취소권자가 이행. 바로 아까 법정 추인 사유 첫 번째 나오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 있을 때는 추인 사유가 된다는 거. 을이 또 을이에요. 매매 계약의 취소를 통해 여기 나오잖아요. 취소를 했어요. 추인은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얘기를 확정적 유효로 만든 건데 을이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 이건 취소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요 행위는 유효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법정 추인 사유가 되지만 이건 취소를 전제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서 생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전제는 거고 이건 취소를 통해서만 얻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죠.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 취소이든 부당이든 반환 청구권의 문제라고 했죠. 우리 가백에 뭘 줬어요? 계약금 줬으니까 더 이상 급부부당이 되거든요. 법률상 원인이 없으니까 돌려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채권을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 의사가 명확한 거죠. 법정 추인은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사유니까 반대적인 증명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그리고 10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중요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법률 행위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자, 조건, 법률 행위 후관입니다. 법률 행위의 효력은 원칙적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데 당사자가 의사표시로 조건과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법률의 효력이 발생이 제한을 된다. 자, 조건 성취의 효과.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입니다. 해제 조건은요, 일단 효력은 발생하지만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여러분, 이런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할 의사를 표시한 데는 그 의사에 의한다. 당연합니다. 당시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조건 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의사표시에 부합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그때 가서 발생한다는 얘기니까요. 다만 예외적으로 소급할 의사가 있으면 그게 따른다는 겁니다.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해서 발생한다?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소급하지 않는데 당사자가 의사표시했을 때. 소급한 경우는 지금 딱 세 가지예요. 지금까지 나오면서 소급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무권대리, 무권리자 처분의 주인, 무권대리인 주인, 무권리자 처분의 주인, 또 뭐가 있죠? 유동적 무효 상태, 소지거래. 그때는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이유가 됐죠. 소급해서 되는 거고요. 지금 무효행위 추인일 때는 원칙적으로 소급의 효과가 없어요. 다만 당사자 약정에서 소급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조건 성취도 원칙적으로 소급 효과가 없는데 당사자 별도 약정에서 소급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세트로 같이 외우셔야 합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 성취 때부터, 원칙은 성취지만 별도로 약정, 성취 전에 소급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기한 도래의 효과는 어떠한 경우에든 절대로 소급효가 없습니다. 자, 이거 기억죠. 조건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있지만
기한 도래의 효과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소급효가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 효력을 잃고요. 소급해서 효력을 잃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도 당사자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시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기한의 도래의 특징입니다. 근데 조건은 다르죠. 지금 얘기했던 것은 조건 성취와 관련돼서는 소급해서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소급해서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지만 기한의 경우는 어떤 경우도 소급해야 합니다. 즉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외 없이.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조건 자체는 장래에 불확정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겁니다. 과거의 사실 당연히 조건 아닙니다. 조건은 되지 않는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거예요. 성립과 관련된 게 아니라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이죠. 발생은 정지조건, 소멸은 해제조건. 불확실한 사실. 조건은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 기한은요. 장래에 확실한 사실에. 그리고 법률행위의 효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의사표시 일체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한 몸이에요. 조건은. 제가 그래서 아까 의사표시 워밍업 할 때, 체결할 때 이 표현에 대해서 이미 썼습니다. 의사표시 일반 원칙 조건을 그래서 의사표시 일체적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냐면 일반 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도 조건도 하나의 의사표시 내용이기 때문에 표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의사가 있고 표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조건을 붙이고 하는 의사가 있고 의사표시니까 내심적으로 의사가 있고 이 조건 의사와 표시가 필요하다. 의사가 있으면 이걸 표시해야 한다. 그럼 상대방이 도달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조건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동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에 불과할 경우에는 조건 성취 효력 그런 것들이 따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묻지는 않고요. 요거예요. 의사표시가 돼야 한다. 법률에 부과할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은 의사표시 일반 원칙에 따라 조건의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돼야 한다. 표시가 돼야 하는 거다. 그 의사표시는 무시적 방법이다. 의사표시니까 가능하다. 의사표시가 항상 제가 무시적 방법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또 나왔습니다. 무시적 방법 가능하다. 의사표시는.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 경우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조건과 그러니까 정지조건과 그 다음에 기한, 불확정 기한의 구별입니다. 상당히 실무적 중요한 겁니다. 정지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입니다. 그 내용을 쓰는 겁니다.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는 조건을 보고 뭐냐 그러면 이행하지 아니해도 되는 것은 조건을 보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때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된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을 봐야 한다. 자, 어려운 내용일 수 있고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실무적 내용이 중요하고 또 기출이 몇 번 됐습니다. 따라서 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기출질문 이렇게 나왔어요. 정지 조건과 이행기로서 불확정 기한을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정될 때 채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로 구별할 수 있다. 이행기에서 불확정 기한은 구별 방법 뭐다?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한다. 즉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불확정 기한의 경우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때에도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계속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불확정 기한의 경우 기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우에도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발생하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될 때에도 기한이 도래해서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을 그렇잖아요. 기한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할 의무가 없어요. 즉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돼야만이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이행 의무인데 불확정 기한이 있잖아요.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발생이 불가능함이 확정될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을 보고 이행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행주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 기간 정할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 조건을 계약을 해줄 수 있다. 자, 이행주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 기간을 정할 최고하고 최고했음에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자 이행을 하지 않으면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제권 실제로 행사해 해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행 최고하고 나중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별도로 해제 의사 표시하는 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데 채권자가 이행 최고를 하면서 한꺼번에 한 거예요. 야, 이행 최고를 하는데 만약 네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하겠다. 그건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다. 요게 실무적으로 많이 해옵니다. 이게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부입니다. 종산에 대한 소유권 위법분 매매, 물권행위인 소유권 이전의 합의가 매매대금의 완납을 정지 조건. 자, 동산의 경우에는 동산도 소유권이 있겠죠. 그럼 소유권 넘기지 방법이 물권적 합의와 부동산에 등기지만 동산이 인도예요. 그런데 매도인이에요. 내가 일단은 인도를 하지만 이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네가 약속한 매매대금을 다 지급할 때까지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에게 있다. 그게 소유권 위법부 매매고 요거는 물권행위에 대한 거예요. 즉 물권행위에 대해서도 조건을 달 수가 있다는 게 하나의 키포인트고 또 하나 뭐냐면 이 경우에는 매매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해서 즉 매매대금 완납의 사실이 발생해야만이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소유권 위법부 매매는 정지조건부다. 정지조건이다. 요게 기출이 됐습니다. 또한 물권행위도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이 아니라 조건이 붙을 수 있는 법률. 친하지 않는 법률이 뭐냐면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건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조건부 권리도 자 아직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예요. 정지조건인데 해제권은 성취가 여부가 아직 미정인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서 처분할 수 있다. 그걸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보 개념인 처분이다. 네,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기출이 됐습니다. 이 법조문 자체를. 상속 보존은 얘기 안 나고 처분과 담보 할 수 있다.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 담보하러 할 수 있다. 자, 신의 성취하는 반환은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성취를 방해한 거예요. 조건의 부당한 불성취. 그러면 조건이 불성취죠. 하지만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법에서 상대방이 부당한 불성취 했을 때는 조건 성취를 의지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성취가 의제된 시점이 어느냐가 이제 쟁점이 됐어요. 직관적 생각이 되면 방해행위 시점이 될 수 있겠지만 방해행위 시점이 아니라 언제다? 방해가 없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점.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점입니다. 실제로 시험은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이 성취가 의제된다고 했는데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방해가 없었더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에 조건 성취가 의제되는 겁니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신의치에 반해서 방해를 한 겁니다. 그런 경우는 조건 성취를 의지하는데 의제 시점은 방해행위 시점이 아니라 방해가 없었더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거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과실로 시인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조건의 부당한 불성취는 조건의 성취가 의제될 여지가 없다. 조건의 성취를 방해된 조건의 부당한 불성취죠.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것을 의제되는 게 법의 규정이에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신의 측 위반이에요. 신의 측. 신의 성취에 반하여 하는 거예요. 근데 신의 성취에 반하게 뭐냐면 고의 또는 과실도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과실에 있는 경우에도 신의 성실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조건 의제될 여지가 없다? 아니다.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다.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다. 따라서 성취가 의제된다. 그게 핵심 질문인 겁니다. 낯섭니다. 요거는 좀 익숙치가 않을 수 있어요. 신의 성실에 반하는 그 개념의 해석이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입는 자가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방해한 경우에도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결국은 조건의 부당한 불성취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라 의제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걸 모른다 불법. 조건이 불법일 때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 불법 조건을 포함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법률행위는 조건을 포함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부적관계 종료. 부적관계 종료는 불법 조건이에요. 불법이에요.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은 뭐다? 외우십시오. 불법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이다. 불법 조건이다. 불법 조건을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다? 무효입니다. 불법 조건을 하는 증여계약은 불법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따로 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일체가 되기 때문에 불법 조건을 포함한 그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 법률행위는. 그걸 묻습니다.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은 부동산 증여계약은 해제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도 무효다.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해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에 위반할 때는 특별 사정한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불법일 때는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요 내용은 언제 나온다? 기성조건, 불능조건 얘기예요. 불법 조건, 지금까지는 불법 조건이에요. 불법 조건은 나누지 않아요. 무조건 무효예요. 아시겠죠? 이제는 경우의 수 나누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건은 두 가지예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있어요. 그리고 기성 조건, 이미 이 조건이 성취된 거겠죠. 불능은 이 조건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취가. 이 개념은 그럼 저렇게 씁니다. 정지, 해제, 기성, 불능. 그리고 하나만 외워요. 불능, 정지, 정지, 불능. 정지, 불능, 불능, 정지, 무효다. 그러면 똑같은 경우 없어요. 정지 조건의 경우는 불능될 때는 무효지만 해제 조건일 때는 조건 없는 거니 이렇게 대각선이거든요. 기성 조건일 때 무효인 경우는 이 경우예요. 대각선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서 외울 겁니다. 여러분, 전 제가 외우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정지, 해제 쓰고 어떤 거 딱 하나만 외워요. 정지, 불능, 무효다. 해제 조건은 조건 없는 법률이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반대로 했죠.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써서 대각선 들어간다. 이렇게 곱하기. 이게 무효면 여기가 무효네. 나머지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불려요 무효로 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그러니까 조건, 일방적인 상대방의 단독행위예요. 해제, 취소. 이 경우에는 조건이 친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법률 전부가 무효로 되는 거지 조건만 무효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한은 누구를 위한다? 채무자 위한. 자, 기한할 때 채무자 위한 어떻게 하냐면 대출. 변제기 있을 거 아니에요. 원금 갚는 시기.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변제기 정해진 것은 그때 가서야 변제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이전에는 이행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한의 이익인데 누구이다? 채무자 이익을 추정한다. 하지만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어떻게 한다? 대출금을 2024년 9월 3일 날 갚기로 했는데 그 이전에 기한이 포기하고 갚을 수 있어요. 대신에 제3자에게 뭐라죠? 이익을 해치지 못하게 중도 상하 순수를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이 문장이에요. 포기는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는 게. 기한의 상시 특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형성권적 정지조건부. 정지조건부는 별도 의사법 없이 어떤 일정한 조건 상실이 성취되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상실한다는 거. 형성권자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추정한다? 특별사정이면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 스타트이다. 요것도 잘 나옵니다. 기한부 법률의 당사자가 기한 도래 효력을 그 도래 전으로 소급할 의사를 표시한 데는 그 의사한다. 제가 기한이죠. 기한에서는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다. 그걸 기억하시면 풀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다음. 자, 요것으로서 민법적인 총칙 마무리 특강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권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